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939페이지 1384번 볼게요. 1384번. 자,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에 필수 요원이 있고 일반 요원이 있죠. 필수 요원은 비상시 1시간 내 복귀. 일반 요원은 2시간 내 복귀. 그걸 이제 복귀라고도 하고 뭐 응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필수 요원이라면 그때 비상소입 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내 응소해야 할 자. 일반 요원은 2시간 내 응소해야 될 자. 자, 2번에 비상근무는 비상사항의 유형에 따라서 경작 안수 교제죠. 경작 안수 교제. 그래서 경비, 작전, 안수, 그다음에 교제인데 경작 안수 교제 그것은 맞는데 저 교통소관이지 치안상황 소관이 아니죠. 치안상황 소관은 저 재난 비상이죠. 오케이? 교통은 교통소관, 재난은 치안상황 소관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는 없어. 뭐냐면 지금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 이 재난 경비가 경비로 다시 넘어가 버렸어요. 옛날에 경비에서 가지고 있다가 치안 상황으로 왔었지 않습니까? 112 치안 상황으로 왔다가 다시 경비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규칙은 지금 그대로예요. 규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단 재난 비상이 치안 상황 소관이라는 것은 알아두시되 향후에 이게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재난관리 규칙하고 경찰 비상업무 규칙하고 지금 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곧 개정이 스탠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해두시고, 자 3번에 경계 강화 발령 시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특정 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유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정유치가 아니라 지휘선상 유치. 그래서 비상 근무의 유형이 가포 비상, 을호 비상, 그다음에 병호 비상, 그다음에 경계 강화, 그다음에 작전 준비 태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딱 외우셔야 되냐면 이게 가포 으로 병에서 딱 이렇게 끊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중중억 착정 정지예요. 중억 착정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 동원은 100%까지, 50%까지, 30%까지. 그래서 이 100%, 50%, 30%는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중중억 착정 정지입니다. 이 중중이 뭐냐면 연가. 비상 때 연가를 어떻게 되느냐? 가볼 때는 중지, 억제. 그러니까 억제니까 가도 되는 것이죠. 다만 좀 억제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무 방식이 지휘관 참모. 하여튼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이 정지, 정착 근무, 정위치 근무, 정위치 또는 지선상 유치 근무. 자, 이것은 뭐냐면 정착, 관, 사예요. 그래서 지선상 유치 근무는 1시간 내 복귀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아요. 사실은. 다만 예고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 평상시에도 일반 요원도 다 비상이 걸리면 1시간 내 응소, 1시간 내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반 요원은 2시간이고 필수 요원. 근데 지휘관 참모는 항상 필수 요원이니까 평상시에도 1시간 내 복귀해야 되거든요. 지휘관 참모는. 그러니까 평상시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하여튼 지선상 유치 근무가 딱 발령되면 예고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신속하게 뭔가 대처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뭐 쉬더라도 쉬어라 이렇게 예고의 이익이 있으니까 어쨌든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지선상 유치 근무 1시간 내 복귀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돼요. 자, 정유치 근무는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관할구역 바깥에 있어 그럼 못 갑니다. 집이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집이 관할구역 바깥에 있으면 못 가요. 자, 정착 근무는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만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나 상황 관련 현장에만. 그래서 정착 근무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 근무가 될수록 이제 엄청 강화된 근무 방식입니다. 근데 가포가 그러니까 정착인 것이죠. 가장 강하니까. 정착,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 자, 그래서 이 비상시에 연가라든가 근무라든가
그러니까 중중억 착정 정지예요.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것이 딱 끊기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가가 중지 억제니까 여기 연가 그냥 가도 돼. 경계 강화나 작전 준비 태세는 또 경력 동원이 100%까지 50%까지 30%까지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예요. 딱딱딱 끊어지니까. 대신 근무 방식,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은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내려오는 거야. 딱 그래서 경계 강화에만 둘 중에 하나가 뒤에가 이렇게 딱 지휘선상 유치 근무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중중업 착정 정지 중에서 지만 하나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전에 경계 강화, 저 3번에 경계 강화 맨 끝에 정위치 근무가 아니라 맨 끝에 착정 정지 지가 되는 거예요. 지선상 유치 근무가 됩니다. 1385번 1번 필수 요원이라 함은 그때 비상소집 시 1시간 내 응소해야 할 자 맞습니다. 필수 요원 1시간 내, 일반 요원 2시간 내. 2번에 지휘선상 유치 근무라 함은 그때 관할구역 내 지정착 일관사, 지정착 일관, 관할구역 내 두 번째니까 정위치 근무. 그래서 지휘선상 유치 근무가 아니라 정위치 근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3번에 지휘관과 참모는 을후 비상시 착정 정지니까 정이죠. 정. 그렇죠. 그래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가 아니라 그냥 정위치 근무고 병호 비상시 두 개가 나야죠. 병호 비상시 착정 정지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 그래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 자 4번에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정황의 특성을 감안해서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면 우리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한 인원을 동원해라. 적정한 인원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적정한 인원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자 1386번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 1번에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맞습니다. 이게 왜냐 가용경력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잖아. 가용이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경력은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가용경력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니까 총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 휴가 출장 교육 파견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가용경력이고요. 이번에 정위치 근무를 하면 그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거 지정착 일관사. 그래서 두 번째 딱 맞습니다. 자 3번에 정착 근무를 하면 사무실 또는 사건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 지정착 일관사 맞습니다. 지정착 정착 근무는 일관사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된 현장에만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맞고요. 자 4번에 작전 준비 태세람은 경계 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저 경력은 갑을 병호에서 갑호으로 병호에서 100% 50% 30% 하니까 따따따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경계 강화 또는 작전 준비 태세에 별도의 경력 동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틀렸어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자 아래 그 표를 보실 때 비상 상황에서 하나 이제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착 밑에서도 하나 끊어 주셔가지고 한 개, 세 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387번 넘어가고 1388번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1번 병호 비상시 갑을 병인의 연가 억제 중중억 맞죠? 그 다음에 가용경력의 30%까지 150, 30 맞습니다. 2번 지휘관과 참모는 을후 비상시 정위치 착정 정지 착정 그러니까 을후 두 번째 착정 정위치 근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강화시 지휘선상 유치 근무 경계 강화시에는 착정 정지니까 지가 하나 밑으로 내려와서 지휘선상 유치 근무 맞습니다. 자 3번에 작전 준비 태세 시에는 별도 경력 동원은 필요하지 않고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응소 체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집단 사태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에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 을후를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비비상은 어떻게 돼요? 경비비상 갑호, 을호, 병호가 대극혼, 대혼, 혼이에요. 대극혼, 대혼, 혼. 지금 딱 보니까 혼란밖에 없어. 대규모 극도 혼란 또는 극도 혼란이 없어. 그냥 혼란이야, 혼란. 그러니까 갑, 을, 병 중에 병인 것이죠. 그래서 을호가라고 적어서 틀렸습니다. 병호, 병호라고 적어야 되는데 을호라고 적어서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상근무의 종류가 쭉 있고요. 아까 이제 본 것이고 제가 칠판에 적어서 본 것이고 그 아래쪽에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이 나옵니다. 이게 먼저 경비비상이 대극혼, 대혼, 혼이에요. 갑호가 대규모 극도 혼란, 을호가 극도 혼란, 병호가 혼란.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재난비상이랑 똑같아요. 왜? 원래 경비비상, 재난비상 붙어 있었거든. 붙어 있었는데 112 그 치안상황관리관으로 재난비상이 떨어져 나가면서 재난비상을 분리시켰는데 내용은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규모 극도 혼란, 대규모 극도 혼란.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가 대규모 혼란인데 극도 혼란으로 아까 잘못 얘기했네. 자, 대규모 극도 혼란, 그다음에 대극혼, 대혼, 혼, 대규모 혼란, 그다음에 혼란. 이것이 재난비상도 똑같습니다. 재난비상도 대규모 극도 혼란, 대규모 혼란, 혼란. 그래서 대극혼, 대혼혼, 대극혼, 대혼혼. 자, 작전비상은 대적고요, 대적고. 대규모 적정, 적정이라는 것이 적의 움직임이 적정이죠. 그래서 적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뭔가 전쟁 준비를 해. 이것이 적정입니다. 적정. 적이 막 쳐들어오려고 해. 이걸 갖다가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적정, 적정 고도의 경계 강화. 그래서 대적고, 대규모 적정, 적정 고도의 경계 강화, 대적고. 자, 안보비상은 이제 두 개 갑호, 을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특, 경계 지역 내 검문 검색 필요. 을호는 특정 지역, 특정 지역 검문 검색 필요. 그래서 경계 지역 내 검문 검색 필요, 특정 지역 검문 검색 필요. 그래서 안경특, 안경특. 수집중 교혼 내, 수집중 교혼 내. 수사비상은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그다음에 을호는 중요범죄 그냥 발생 시. 그래서 집중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 그냥 중요범죄. 그래서 수집중, 수집중. 교혼 내, 혼란. 갑호는 혼란이 있고요. 을호는 그냥 예상될 시, 예상될 시. 그래서 교혼 내, 교혼 내. 그래서 그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십시오. 대극혼, 대혼혼, 그다음에 대적고, 그다음에 안경특, 수집중, 교혼 내. 이렇게 숙지 좀 해주십시오. 자, 1389번을 보시면 기억에 작전비상 갑호한 다음에 대규모 적정, 대적고니까 대규모 적정, 대규모 적정, 적정 고도의 경계 강화. 그래서 대적고. 저 갑호 맞습니다. 자, 니은에 교통비상 교혼 내죠. 교혼 내. 근데 거기 혼란이 있잖아. 교통 혼란. 그러니까 갑호죠. 이게 교혼 내니까. 교통비상은 혼예, 혼예. 의료비상은 예상될 때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호비상인데 의료라고 해놨고요. 자, 디귿에 경비비상은 대극혼, 대혼혼인데 또 다른 서술이 있어. 그 다른 서술에 가용경력의 몇 프로냐? 가용경력이 100%, 50%, 30%잖아요. 갑호가 110%, 갑호가 100%, 의로가 50%, 병호가 30%니까 여기 50%면 병호가 아니라 을호죠, 을호. 그래서 저기 경비비상 가용경력에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호가 아니라 을호고요, 을호. 자, 리을에 수사비상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문제 발생 시 갑호비상 수집중, 수집중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래서 갑호 맞습니다. 예, 여기 저기 해설에는 디귿이 가용경력에 50% 동원하니까 병호가 아니라 을호가 맞죠. 근데 그냥 병호로 그냥 놔두면 뒤에 가용경력을 30%로 하는 것이 맞고, 예, 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가서 청원경찰. 자, 1390번 1번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견감정해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뭐가 달라? 강등이 없죠. 우리 일반 공무원 강등 들어온 것이 17년도인가
17년도가 아니 한 15년도 하여튼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래 우리랑 이제 징계가 똑같았는데 우리가 새로 강등을 도입했는데 얘네는 이제 그걸 반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강등만 빼놓고 나머지 그냥 똑같은 것이 청원경찰의 징계고요. 자, 3번에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국가배상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민법을 따른다. 이 말이 국가배상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 괄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민법 적용하는 거 청원경찰 직무상 불법행위 민법을 적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시켜. 그럼 그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들은 국가배상법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하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말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냥 민법 적용하고 그렇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1391번 역시 청원경찰. 자, 2번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18세 이상. 자,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와도 청원경찰 될 수 있어요. 재작년 말인가? 어쨌든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전에 이제 군 필자만 갈 수 있었는데 우리 경찰도 지금 군대 안 갔다 와도 경찰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군 필자만 경찰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먼저 바뀌고 청원경찰도 지금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군 미필도 청원경찰 가능하고요. 자, 1392번 청원경찰 1번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맨 끝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공무법이 아니라 경지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거 작용이잖아요. 작용. 그래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찰이에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이 아닐 뿐이지 청원경찰도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직법을 적용해요. 대신 모든 영역에서 다 경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비구역만의 경비만을 목적으로 그래서 청원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경비만을 목적으로 경직법을 적용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독을 받아 딱 이런 표현에 청원주하고 경찰서장만 들어갑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자는 누구 있어? 이 청원주, 경찰서장, 시도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청장은 직무상 명령 저기 맨 아래를 보시면 감독상 명령 시도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자가 청원주, 경찰서장, 시도청장까지 감독권자라고 봅니다. 다만 감독의 방식이 달라. 청원주는 사장이죠. 청원주는 바로 붙어있는 사장.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그냥 감독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하는 감독권자고 시도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함으로써 감독하는 감독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감독을 받아 이런 표현에는 시도청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청원주하고 경찰서장만 딱 들어갑니다.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지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2번에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누가 해? 아니 이 사람들 공무원 다 했는데 경찰서장이 왜 징계를 해? 청원주가 해야 되죠. 그래서 청원주고요. 대신 맨 끝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이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으로서 뭐 잘못하면 징계를 하라고 딱 그냥 규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래? 얘네가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하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어는 청원주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다. 징계 등 의결을
뭐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하야 한다. 하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인데 이 징계만큼은 가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왜? 지휘관이 돈 받고 누구는 봐주고 막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가행 규정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가행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가행 규정입니다. 가행 규정. 가행 규정이라는 거 징계 처분을 하야 한다. 특이한 규정입니다. 이게. 그죠? 이 사람들 민간인이거든. 민간인인데. 민간인 청원경찰인데 뭘 위반해? 징계 처분을 하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습니다. 왜 그래? 이 사람들이 경직법에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법률에 잘못이 있어. 그러면 징계 처분을 하야 한다. 우리 경찰하고 똑같이 하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자, 3번에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복무 규율과 근무 사항을 감독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은 진짜 제대로 된 감독권자죠.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제대로 된 감독권자고 시도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함으로써 감독하는 존재고요. 자, 1393번 청원경찰법 1번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미리 경찰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하고 뭐 승인, 허가 이런 거 다 시도청장한테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번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맨 끝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4번에 시도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은 직접적으로 뭐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으로써 그래서 감독권자라고 봅니다. 시도청장도. 다음 페이지. 자, 청원경찰 디귿에 시도경찰청장은 끝에 청원주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하여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야 한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무기를 뭐 꼭 지니게 해야 한다. 이상하죠. 무기를 그럼 뭐 항상 가지고 있어. 지니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지니게 할 수 있다. 대신 시도청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때 어떤 무기를 줘? 기부찬합 받아서 그것을 대여해서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부찬합이라는 것이 돈을 주지 않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찰한테 무기를 빌리려면 우리 나라 예산으로 산 무기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원경찰이 무기를 사서 우리한테 줘. 그러면 주면 그걸 받아서 그걸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부찬합의 형식으로 받아서 그걸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리을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남용에 맨 끝에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맞아? 눈 떠. 눈 뜨시고 자, 청원경찰이 직권남용하면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맞아? 공부 많이 하셨네. 6개월 이하입니다. 우리 경찰이 경직법상 유일한 처벌 조항이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워줘야 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 처벌형 이런 거 웬만하면 안 해요. 내가 버려버려. 만약에 출제되면 찍어버려. 네? 그 처벌형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러나 특이한 것들 있죠. 경직법상 유일한 처벌 조항 직권남용죄. 그것이 1년 이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거든요. 청원경찰법은 딱 절반 내놔서 절반. 그래서 6개월 이하 징역 금고입니다. 우리 경직법이 1년 이하 징역 금고, 청원경찰법이 6개월 이하 징역 금고. 이런 것들은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처벌형을 다 알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져버리죠. 근데 그중에서 일부만 딱 알려고 하면 그 일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좀 숙지해 주시고. 자, 오른쪽 1396번 청원경찰. 자, 가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 배치하면 지금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원주 및 경찰서장이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경찰서장은 빼고 징계권자는 하여튼 청원경찰 임용권자, 징계권자는 다 청원주죠. 청원주가 지 돈 내고 임용하고 또 자기가 징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하야한다에 주어에 청원주만 들어가야 되지 경찰서장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다에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건 또 맞아, 이건. 그러나 그 뒤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적용한다. 아까 민법을 적용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을 적용합니다. 자, 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다. 노. 공법상 고용관계고 저 맨 아래에서 둘째 줄 보시면 해설의 맨 아래에서 둘째 줄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대상. 숙지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1397번 제끼고 교통경찰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 기계 한번 켜주시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 교통경찰은 진짜 심호흡을 해야 돼. 이 경찰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경찰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현직들 교통 몰라. 진짜로 현직들한테 교통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 말이 맞겠지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교통은 하여튼 막 검색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도 그 말 들어도 믿지 말아야 돼. 믿지 말고 저 보험회사에서 막 얘기하는 것도 믿으면 안 돼. 예? 교통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교통입니다. 우리 현직들이 들어올 때 경찰학 공부해. 들어와 또 승진시험 또 공부해. 그다음에 또 업무적으로 지구대 파출소도 교통사건 매일 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헷갈리고 몰라 잘. 그만큼 복잡한 것이 교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교통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올 때 짜릿함이 있어요.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뭔가 내 머릿속에 넣을 때 내가 진짜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진짜 경찰관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 교통이 그런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통 볼 때는 정신을 좀 집중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도요법 2조 용어를 보시면 자, 2항에 2번에 교차로란 십자로. 그러니까 도로가 딱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 십자로 뿐만 아니라 T자로도 교차로예요. 오케이? T자로도 직진하는 도로하고 가로지르는 도로하고 교차한 거잖아. 그래서 십자로가 아니라도 T자로도 T자로 생긴 도로도 교차로입니다.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자, 3번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보도가 따로 없는 거야. 보도가 따로 없이 그냥 통으로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행자 단위라고 한쪽 끝을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선 바깥에 또는 별도의 표시를 해놓은 거 보도가 별도로 없을 때 보도가 있으면 보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도가 없을 때 보도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 이렇게 표시를 그냥 보도가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보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 구분되지 않는 것이 보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에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합니다. 즉 안전표지 안에 길바닥에다가 그려둔 그 교통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전표지예요. 오케이? 안전표지라고 하면 우리 막 표지판만 표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 바닥에다가 이 도로 바닥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 도로 바닥에다가 뭐 주차 금지 적어놓은 것도 다 안전표지입니다. 다. 오케이? 예. 정의를 그렇게 내려버렸어요. 정의를. 자, 그래서 안전표지 안에 다 들어간다. 자, 다음 페이지 1399번 도교법상 용어. 자, 3번에 긴급자동차란 소구혈대죠. 소구혈대.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밖에 대통령차. 경찰차는 없네?
경찰차는 대통령령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안에 다양한 긴급 자동차 안에 경찰차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구혈대죠. 소구혈대. 소구혈대. 그리고 소구혈대 그 자체가 긴급차가 아니에요. 소구혈대로서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 긴급 자동차입니다. 오케이? 긴급한 용도가 없을 때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 각종 뭐 특례들 긴급한 용도가 아닐 때 그러니까 경찰차한테 무조건 긴급 자동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할 때 즉 범인을 쫓아간다든가 뭐 출동한다든가 이럴 때만입니다. 4번에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 이 보행자 안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무령을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 이동 로봇을 제외한다. 이거 뭐 한참 길게 하니까 뭐 길을 잃어버렸어. 그죠? 지금 보행자를 정의하는데 보행자 안에 쭉쭉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실외 이동 로봇 있잖아요. 실외 이동 로봇. 차가 아니고 그냥 보행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외 이동 로봇.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통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자, 1400번 또 용어. 자, 4번에 보도란 보도가 보행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보도 말고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아니에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행자 전용 도로야.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는 것이 보도, 보행자만 다니는 것은 보행자 전용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딱 구분해도 그걸로.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면 해설 둘째 줄에 보도란 그 끝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자가 다니는 것이 보도,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 오케이? 그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로. 그래서 보행자만 하면 보행자 전용 도로, 그냥 보행자가 하면 보도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우리 이제 1401번 다에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면 자동차가 아닌 것이죠. 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로서 승승화특이 건이에요. 원자는 빠집니다. 오케이? 자동차 원자는 빠져. 원자가 들어가려면 자동차 등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하면 자동차 등이 되죠. 그러니까 원자가 자동차는 아닌 것이죠. 원자는 별도로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하면 자동차 등이 돼요. 자동차는 승승화특이 건. 거기다가 원자를 합하면 자동차 등이 됩니다. 자, 라에 어린이의 보호자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어린이 13세 미만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13세 미만. 도교법상 어린이가 13세 미만이거든.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13세 미만. 13세 미만. 자, 도교법상 어린이 13세 미만인데, 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옛날 조항입니다. 이게 옛날 조항. 그러니까 틀린 조항이죠. 뭐요? 거기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까지 따옴표를 짜가지고 그걸 없애야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왜? 옛날에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PM 면허 없이 운전하게끔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다가 막 비판쳐가지고 다시 면허 있게끔. 그러니까 최초에는 면허 있게 하다가 면허 있게 하니까 또 막 비판해가지고 면허를 없앴어. 없앴더니 또 막 엄청 비판해가지고 다시 면허를 있게끔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면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개인형 이동장치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했었어. 그래서 여기 어린이가 13세 미만인데 운전면허를 취득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는 아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못하는 것이죠. 다만 어디서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린이가 괜히 이동장치 어디서 운전할 수 있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할 수 있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운전이 아니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할 수 있는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이동장치가.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거기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것을 제외하고 이건 지워져 버립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줘야 맞는 기준이고, 자 그래서 원 법령상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바로 밑으로 와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운전하지 말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도로가 아니면 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도로에서는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의 모범 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고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한 것을 좀 틀린 지문으로 뽑아놨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02번은 넘어가고요. 1403번. 자, 도교법상 경찰 공무원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년 전 경관에 나왔던 것인데, 자, 보시면, 자, 2번은 신체에 다 지금 이게 뭐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뭔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인데, 자, 2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장애자. 자, 3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 중간에 발견한 경우. 4번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돌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자, 그래서 2, 3, 4번이 다 장애 어린이에요. 이때는 조치를 취하라고 딱 그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은 뭐냐면 두째 줄 끝에 행렬 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 아래줄 끝에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게 뭐냐면 집단으로 막 도로를 걸어갈 때 우측으로 붙어서 안전하게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래에 장애자 또는 어린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교통약자인 장애, 어린이 여기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1번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넘어가서 1404번. 1404번 교통법규 위반. 자, 1번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서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릿속에 이걸 그려줘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저 판례가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거죠.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내 신호 받고 이제 차가 가는 거면 내 신호 받고 가는데 우리 차들이 통상 여기서 정지선 횡단보도 정지선 여기서 딱 서 있으면 좋죠. 좋은데 차들이 어떻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죠. 횡단보도를 물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쭉 가는데 횡단보도 안에서 이 차 뒤에서 쭉 나와버린 거야. 그냥 나는 내 신호 받고 가니까 여기는 당연히 횡단보도 당연히 빨간불이죠. 내가 차량 신호 파란불을 받고 가면 횡단보도는 보행자 빨간등이죠. 보행자 빨간등인데 차 뒤에서 뿅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실 없다라고 한 그런 판례입니다. 2번에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무가 있다. 즉 뒤에서 때려 박은 차가 잘못했다. 그 말이죠. 뒷차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막 빗길에 미끄러져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앞에서 막 이렇게 눈 뜨시고 화이팅 하시고 앞에서 막 이렇게 가. 뒤에서 와서 박아버린 거야. 뒷사람도 할 말이 있지. 아니 차가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항변하죠. 내가 잘못했어. 이 앞에서 이 새끼가 잘못해. 이 새끼가 나한테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뒤에서 받으면 뒤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 뒤에서 보이잖아. 보이면 뒤에 사람이 피해서 가든 멈추건 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뒷사람도 물론 할 말이 있지만 하여튼 뒤에서 때려 박은 것이 잘못했다. 더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자, 3번에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3번이 이겁니다. 우리 이제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해보세요. 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길을 내주죠. 이렇게 길을 내주면 여기 이제 뚫어주죠. 뚫어주면 이걸 갖다 이제 교통섬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가? 여기가 밀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뚫어놨으면 뚫린 곳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뚫어놓은 것인데, 그리고 통상 이렇게 뚫어놓은 곳은 여기가 모서리가 확 져 있죠. 뚫어놓지 않으면 여기를 좀 매끄럽게 해놓거든. 근데 이렇게 뚫어놓으면 여기는 그냥 이 가파르게 이렇게 딱 각지게 해놓죠. 각지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위험하죠. 그래서 뚫어놨으면 뚫어놓은 곳으로 가야지, 뚫어놓은 것을 우회해서 가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4번에 이 4번이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고 원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는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힘내시고 여기 좀 봐주세요. 자, 무면허 운전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다 법이 정비가 됐어요. 옛날에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로를 열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포함. 즉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았으면 운전면허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자동차에는 이 괄호를 넣어놨어.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포함한다. 근데 원자 무면허 조항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이것만 넣고 이것을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놈이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막 운전하다 또 적발됐어. 그러니까 경찰이 무면허로 딱 처벌하니까 얘가 재판 단계에서 아니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것만 여기 적시가 되는데 나는 운전면허 받았다가 면허 정지 기간 중일 뿐이다. 자동차에는 정지 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로 보지만 원자는 이 괄호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만 무면허고 정지 기간 중에서 운전한 것은 무면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걔 변호사가 주장했겠죠. 이 판사 미친놈이 편 들어져 버렸어요. 이겨버렸어. 그래서 얘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판례죠. 이상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법이 고쳐지고 지금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옛날 법 개정 이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써줘야만 들어간다. 써줘야만. 그래서 자동차에는 써 있으니까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거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옛날에 원자에는 안 써 있으니까 무면허 아니다라고 해서 걔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 1405번. 자, 1번에 피해자가 여러분 저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판례예요. 저게 뭐냐면 교차로에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자, 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어디에 있죠? 이 앞쪽 여기에 있죠. 차량 신호등이. 자, 여러분
차가 이제 딱 가는데 우회전 하려고 그래.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 딱 떠. 멈추라는 신호죠. 멈추라는 빨간불, 멈추라는. 다만 이 빨간불을 어떻게 보냐면 직진하지 말라는 신호로 봅니다.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회전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법이 하나 추가로 더 들어와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가야죠. 그러니까 일시정지죠. 그것이 일시정지. 거기에 딱 일시정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지한 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시정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에 딱 그냥 가면 됩니다. 즉 빨간불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면은 신호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면 여기서 오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딪혔어. 신호위반은 아니야. 내가 가해 차량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과실 12항목 위반, 신호위반은 아닌 거예요. 왜냐? 나는 신호 취했어. 빨간불 직진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우회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빨간불이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 횡단보도 안에 신호등이 없으면 똑같아. 근데 어떤 신호등이라도 여러분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차량은 차량 신호등만 받습니다. 차량은 차량 신호등만 받아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행자 신호등만 있고 차량 신호등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횡단보도가 차량 신호등이건 보행자 신호등이건 하여튼 신호등이 있는 어떤 신호등이라도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앞에 차량 적색등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에 서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냥 지나쳐서 가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판례가 지금도 유효한 판례고 살아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차량 빨간불 교차로에서 차량 빨간불에 대해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는 것이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그러면 우회전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대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그러면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번에 피해자가 보행 신호등에 여러분 제가 엉뚱한 거에서 설명드렸네. 미치겠네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그 판례가 아닌데. 네. 저기 1번 보시면 피해자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해서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됐어.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행자 보호물을 위반한 것인가요? 아니죠. 적색으로 바뀐 다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운전자한테는 어떤 때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가 운전자한테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되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거 보셨어요? 다 그냥 가버리지. 왜 그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그 신호등이 보행자가 건너가도록 신호 표시가 될 때만 운전자한테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불 그 다음에 우리 운전자 차량 신호등 빨간불 일때만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 수칙을 지킬 때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다 신호등 다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신호등 없는 데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별로 없죠.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보행자 건너는 신호가 아닐 때는 운전자한테는 횡단보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도 이 도로교통규칙을 지킨 겁니다. 대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야. 일시정지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횡단보도가 보행자 파란불일 때 사고가 나
그러면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나 횡단보도 아닌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뭐 신호등이 나오면서 보행자 보호무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때에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 사고가 났는지 보행자 적색등일 때 사고가 났는지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대신 이 보행자가 도교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보행자가 도교법을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등 온등이 켜있을 때 출발해야죠. 오케이? 빨간등일 때 출발하면 안 되고 녹색등일 때 출발해야 되는데 그 녹색등도 녹색등이 깜빡깜빡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가 지나가면 안 돼. 진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깜빡깜빡일 때는 새로 진입하면 안 돼요. 그냥 온등으로 켜있을 때 진입해야 되는 것이고 깜빡깜빡이면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깜빡깜빡일 때 새로 진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법을 어겨서 보행자 녹색등이 깜빡깜빡일 때 법을 어겨서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보호가 되는 보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는 상관이 없고 횡단보도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즉 차량한테는 보행자 신호등 녹색등일 때는 차량한테는 거기가 횡단보도인 거야. 오케이? 자, 바꿔서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상시 횡단보도인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2개 항목 위반이 중과실 항목인 보행자 보호무 위반에 딱 그냥 걸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행자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가 횡단보도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운전자한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는 하여튼 신호등인 것이죠. 횡단보도인 것이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야. 그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직전에 일시 정지했다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고가 나 언제든 무조건 하여튼 12개 항목 위반에 딱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판례는 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이 아닌 겁니다. 자, 2번에 끝에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렇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 마신 다음에 운전해 완벽히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상적 경합입니다. 맞습니다. 대신 음주운전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즉 교통법 위반하고 음주운전하고 교통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하고는 실체적 경합이죠.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한 거 따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따로 이렇게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되고요. 자, 3번에 앞지르기가 금지된 비탈길의 고견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그 앞차가 뒷차한테 이제 빨리 가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저 비상등을 딱 깜빡깜빡이면 먼저 가라는 의사 표시를 알고 살짝 우측으로 붙어주면 이제 이렇게 앞지르기 해 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앞차에서 깜빡깜빡이면서 살짝 우측으로 붙어주더라도 뒷차가 앞지르기 때는 앞지르기 금지 의무 위반에 딱 걸려 버리는 것이죠. 왜? 앞차 때문에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차로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앞지르기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차가 허락해줬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 차량이 사고가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4번에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무해서 도주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가법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래? 이게 이제 뺑소니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뺑소니라는 것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고의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뺑소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승자는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 정범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대신 방주범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거기 판례를 보시면 자,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 지시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의 진입 선호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보행자가 보행자 녹색등 받고 건너가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밑에 아래줄에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만 운전자한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만 횡단보도인 거예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횡단보도야, 운전자한테.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만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돼, 운전자는. 근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상시 언제나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생각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해가 가요. 오케이? 저 앞쪽에서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뒤쪽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녹색등일 때만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인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상시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 무조건. 그 판례입니다. 여러분, 저 좀만 쉬었다가 저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5분에.